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어쩌면 당신에게도 꽤나 익숙하고 그래서 더 뼈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기의 문제, 그리고 이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무너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속임수의 시대, 믿음의 재건이라는 책의 일부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주변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정말 섬뜩했던 통계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한 한국인이 2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27%요. 와,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기가 왜 이렇게 흔해졌는지, 그 심리적 배경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속임수의 시대에서 나를 지키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숫자들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요.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불법 감금 상태에 있다가 구출된 한국인이요. 2021년에는 12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04명으로 늘었대요. 204명이요? 세상에. 네, 2년 만에 거의 17배가 폭증한 거죠.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그렇죠. 근데 그게 해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지점입니다. 국내 사기 범죄 건수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연간 43만 건에 육박한다고 해요. 연간 43만 건. 네. 5년 사이에 40% 넘게 증가한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1,100건이 넘는 사기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매일 1,100건이요? 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계속 속고 있다는 겁니다. 와,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정말. 특히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봐도 2024년 상반기에만 3,242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뭐 범죄율이 좀 높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가 바로 그 감정적인 파장이에요. 이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다. 정말 공감되네요.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인의 집단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서 모든 낯선 사람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고 모든 제안을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신뢰도 27%라는 숫자가 바로 이런 일상적인 불안과 불신의 결과물인 셈이에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27%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철렁함의 총합이었군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사기꾼이 나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현상의 더 깊은 곳을 파고들더라고요. 사기꾼과 피해자, 이 양쪽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공통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맞아요. 바로 욕망이라는 공통 분모죠. 보통 우리는 사기꾼은 탐욕스럽고 피해자는 순진하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사기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고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노력 없이 돈을 더 불릴 수 있다고 부추긴다고 분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사기를 치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일확천금이나 손쉬운 이익을 바라는 똑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대동강물을 팔아넘긴 봉이 김선달 같은 천재 사기꾼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와, 머리 좋다, 통쾌하다 이렇게 느끼는 구석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이게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기는 바로 그 두 욕망이 탁 하고 마주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극인 셈이죠. 이 책에서는 이 욕망의 본질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어떤 비유죠? 소금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듯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고요. 아,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모든 욕망이 돈으로 수렴되죠. 저자는 돈은 자본주의의 신, 우신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돈이 신이다. 네. 돈이 곧 능력이고 신분이고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세상.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씁쓸한 진단이네요. 그런데 그런 용량은 사실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할 텐데 유독 한국 사회가 사기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 세 가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정문화예요. 정문화요? 네, 우리는 서류나 계약서 같은 그런 차가운 절차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내가 너를 믿지 누굴 믿냐 하면서 덜컥 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에 나온 계약서보다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본다는 구절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아, 그 정이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아, 팔랑귀? 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더더라, 요즘 이게 돈이 된더더라 하는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조급해지죠.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쉽게 믿다 보니 사기꾼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에도 쉽게 현혹된다는 분석이에요. 타인의 성공이 나의 조급함과 불안을 자극하고 그 틈을 사기꾼이 파고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전 좀 의외였어요. 남이 없는 사회라는 점을 꼽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문화는 서구처럼 개인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도 쉽게 마음을 열고 내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건 아주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동정심에 호소해서 접근하면 한국 사람들은 쉽게 경계를 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강점이자 미덕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역설적으로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약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통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자가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첫째는 항상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죠. 하지만 책에서는 결국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둘째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속는 어리숙한 사람이고요. 경계심이 부족해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유형이죠. 그럼 결국 속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구도 믿지 않고 철저하게 경계하면 적어도 피해는 안 볼 테니까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유형인 어리기만 한 사람입니다. 어리기만 한 사람이요? 네. 이들은 냉소와 불신으로 무장해서 절대 속지 않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런 삶을 향해 아주 준엄한 평가를 내립니다. 타인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이라고요. 아, 인간관계 기쁨이나 성장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린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저자가 지향하는 인간상이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가끔은 기꺼이 속아주는 어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속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을 믿어주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일부러 속아주는. 네, 책에서는 한쪽 뺨을 맞고도 다른 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깊은 신뢰와 관계를 얻고 결국 인상 전체 장부에서 흑자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흑자를 남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깝고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속아주는 게 결국 이기는 거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더 큰 가치를 얻는 길이라는 의미겠죠. 정말 깊은 통찰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분석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만약 내가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절박한 질문이잖아요.
이 책이 제시하는 3단계 치유법이 정말 구체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계는 못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은 고통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 같았어 하는 끔찍한 자책감에 먼저 빠지거든요. 맞아요. 자책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저자는 그 마음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책부터 하는 게 보통인데 그걸 받아들이라니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나 자신을 믿었든 혹은 타인을 너무 쉽게 믿었든 아니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봤든 그 모든 어리석고 순진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서 시작하는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잃어버린 돈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 아니 솔직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피 같은 돈인데 그걸 잊으라니요? 맞아요.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저자는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생각 전환 훈련을 제안합니다. 생각 전환 훈련이요? 네. 상상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재구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돈을 사기당한 게 아니라 간밤에 집에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요? 네. 그러면 범인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 대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마음의 차분함이 차사올 거라는 거죠. 와, 그건 단순히 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를 다시 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기당한 피해자에서 재난 생존자로 내러티브를 바꾸는 거죠. 다른 예시도 있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돈으로 치료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돈을 잃은 슬픔보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밀려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제안인데 그 돈을 아주 좋은 곳에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기부했다고? 네. 그러면 텅 빈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와 자부심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심리적 도구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로 남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덮어 씌우는 과정이에요. 덮어 씌운다? 네. 과거에 좋았던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내 돈을 손에 쥐고 가게에서 과자를 샀을 때 그 순수한 설렘, 아, 있죠. 그런 기억. 사회초년생 시절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그 벅찬 기쁨,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고 두 발 쭉 뻗고 잠들었던 그 밤의 소박한 행복감, 이런 기억들을 계속해서 되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고 다시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기라는 차가운 현실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욕망을 들여다보고 우리 문화의 약점을 분석하고 결국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두려움이라 불신에 머물러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해를 통한 깊은 성찰과 회복에 가깝죠. 물론 사기꾼은 엄벌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완벽해져도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사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수용하고 고통의 관점을 전환하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발판 삼아 다시 시작을 다짐하는 이 치유의 과정은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되찾는 여정의 셈이죠. 저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깊게 패인 상처에도 언젠가는 빛이 스며든다. 상처가 그저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아물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주 속는 어리숙한 사람과 때로는 위험을 알면서도 기꺼이 속아주는 어진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경계가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식적으로 타인을 믿어주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에게 있어 냉철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따뜻하게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